사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은 천주교 정유변 전국연합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활동해온 곳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마 27년, 28년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의 여성 문제,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지 한 2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사실은 끝나지 않는 소외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주제를 처음 봤을 때. 그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성 쪽에서 거의 27년, 8년째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의 그 인권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 소외당하고 있는 이 소외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끝나지 않는 소외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지나온 거를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거, 특히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거는 꼭 좀 해주십사 하고, 사실은 20년 전부터 제가 제안을 해오고 있던 사항을 사실 오늘 또다시 꼭 짚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끝나지 않는 소외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당연히 여성 쪽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성 인권 쪽을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보면서 또 저한테 굉장히 그 가슴 아프게 와닿은 것은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 현장에서 더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장애인들 부분,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 등등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다루고 처음에는 다 다뤄볼까 생각도 했지만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활동해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여성인권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문제들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료 32쪽을 보면, 사실 그 3.1운동 그 100주년 관련해서 이제 이 세미나가 같이 100년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3.1운동 정신과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를 그냥 한번 간단하게 김이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쭉 짚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김이 독립선언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제가 이제 김이 독립선언문을 보면서 이번에 또 새롭게 느껴진 것이 뭐냐면, 역시 종교계가 중심이 돼서 그런지 그 종교인들의 기본적인 그 가치가 이 안에 또 많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돌에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 새하늘 새 땅, 굉장히 우리 특히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하늘 새 땅, 즉 하나님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와 평화와 그 다음에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신이 이미 김이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 여자 그 어느 나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삼가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느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개념,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그 백성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을 희망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3.1운동 때 우리 그 민족이 3.1 그 독립선언서 운동을 사실 각지 그 곳곳에서 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제 김이 독립선언에서 새하늘 새 땅은 결국은 뭐 우리 민족의 독립 그리고 자주였겠지만, 사실은 더 길게 보면은 사실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존엄한 인재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을 부추기는 어떤 정신과 가치가 사실은 김희독립 선언문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오랜 1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잡혀가고 수없이 고문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이런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독립되는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 이 끝나지 않은 소외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와닿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이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이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3.1 독립운동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이어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정신 안에 이것을 또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인간 존엄성이 온전히 뽑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부분에서는 1948년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선언 서문에서 사실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이 개념, 이 가치가 사실은 저는 1948년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또 그것을 받아서 또 그 부분을, 인권에 대한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인권 공부를 쭉 하면서 그 약자들을 위한 유엔의 그 협약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인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뭔가가 되어져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한번 선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것에서 또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재청명해주고 하면서 인권의식은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51년도에 세계 난민협약, 그래서 난민들에 대한 또 배려가 나왔죠. 그 다음에 69년에 인종차별에 대한 협약,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1979년. 사실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1979년도에 여성차별철폐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실천적인 것들을 국가에게 또 요구하고, 그리고 사실 실제 국가들은 그것들이, 그리고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세도 그 회의를 열어서 계속해서 실제 여성차별 철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국가별로 보고서를 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하고 공고사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죠. 그리고 이제 89년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또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또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에 가니까 또 이주 노동자 협약이 또 90년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또 2006년도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약자들을 위한 협약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톨릭교회와 인권 부분은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저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회적 가르침들이 나오면서 그곳에 굉장히 이 인권에 관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제가 특별히 33쪽에서 현대세계 3호 권장 제27항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나열을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은 창조주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성인권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많이 교회 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여성의 존엄이라고 1988년도에 발표된 우리 교황님의 사도적 그 성안이죠. 그래서 그 여성의 존엄에 관한 거. 그래서 결국은 여성 한 명 한 명이 창조될 때부터 하느님께서 그 존엄함을 부여한 존재라는 거. 근데 사실 1988년도만 해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그 성차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죠. 사실 그 저한테 있어서는 1988년도가 굉장히 특별한 해이기도 했는데, 제가 그 직장에서 그 성차별을 경험한 해가 바로 경험하고 이제 여성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작정한 해가 사실은 198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사를 하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다가 제가 그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하고 87년도에 그 대학 도서관의 사서로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대학 도서관의 사서로 취직을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해서 빈 자리에 제가 취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사였을 때는, 그 당시 교사에는 그게 없었어요. 결혼 퇴직제가 없었어요. 근데 교사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 87년, 88년 이때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곳에 여성들은 결혼하면 그만둬야 하는, 그 암묵적으로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하면 그만둬야 되는 결혼 퇴직제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정말 곳곳에 그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어떻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가가, 뭐 임금에서 차별은 물론이거나 승진에서는 또 물론이고, 그리고 결혼하면 이만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 그 현실 속에서 제가 여성들이 이렇게 성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내야 될까 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회심하는 그런 해가 사실은 1987년도에 제가 그 상황을 알고 88년도에 그 직장에서 노조 만드는데 참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노조를 만들면 노조 안에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같이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NGO 활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에 눈을 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회심한, 새롭게 사회적으로 회심한 그런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해에 바로 교황님이 여성의 존엄이라는 문헌을, 물론 그것도 한참 뒤에 제가 발견을 했지만 이 반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존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쪽에 보면,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여성 운동을 하면서 쭉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관련해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입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정말 여성운동이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저는 이루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부터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8년 동안 여성 쪽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뭐 상담소나 여성 문제 관련한 것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고, 실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왔다고 봤는데, 사실은 너무도 감춰진 여성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걸 사실 미투를 통해서 또 한 번 여실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쭉 정리를 해봤냐면, 우리나라 그 여성운동이 사실은 1983년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이제 여성운동 그 1세대들이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여성 문제의 이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83년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이제 창립이 돼요. 물론 그 이전에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또 뭐 애국부인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기는 있어요. 여성 단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단체들은 아직 여성운동 그 이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여성의 본인 활동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인권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1983년 이후부터 사실 여성운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그 연합체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우리 한국 정부가 9번째로 참가를 이때 이제 유엔 협약에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입할 때도 이제 제9조와 제16조 일부 조항은 유보로 하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가족법 중에서 일부, 그리고 호주제가 사실 이 차별철폐 협약에서 불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여성이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조항, 그리고 여성이 그 재산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두 개를 유보를 하고 나서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구조는 89년도에 가족법 개정으로, 그 다음에 제16조는 2004년도 호주제 폐지로 이제 온전히 그 유보 사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보면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한국통신의 그 여자 교환원들이 정년이 그 당시 33세였어요. 굉장히 이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철폐운동을 이 여성들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겨요, 물론. 그래서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안에서는 85년도에 그 막달라나의 집이 바로 용산역 그 집창촌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활동이 85년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무렵에 가톨릭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그 복지시설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저는 특별히 막달라나의 집은 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그 인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막달라나의 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결혼퇴직제 철폐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88년도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적인 그 양성평등 활동하는 단체죠. 그리고 89년도에 가족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세계적인 여성인권 문제로 부각시킨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창립이 됐죠. 그리고 91년도에 성폭력 상담소가 창립되고, 또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되고, 영유아 보육법은 왜 중요하냐면, 그 영아와 유아를 기르는 일은 이거는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기존에는 개인들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영아와 유아를 하는 거는 공교육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그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활동을 했던 그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가 93년도 4월에 창립이 되고, 저는 제가 이제 그때 창립 그 준비 단계인 92년도부터 이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성폭력 특별법 제정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 그다음에 97년도에 가정폭력 방지법. 사실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될 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몇 년 걸렸어요, 이 법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성폭력 여성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피해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성폭력은 감춰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 숨어서 지내야 되는 것이고, 또 집안의 부모가 알아도 부모들은 이것은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성폭력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폭력 상담소가 생기면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침묵을 깬 거죠. 내가 바로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기고 있었던 그것을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침묵을 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이 한 3년 4년에 걸쳐서 여성들의 그 피해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고 이러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가정폭력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집안에서 매맞고 사는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집안일이고 당신네 집안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누가 매맞아도 우당탕 소리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른 척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런 가정폭력을 이제 가정에서 그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를 때리는 것도 사회적인 범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가정폭력 방지법이에요. 그때 사실 그 당시 사회 인식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집안일인데 왜 그거를 사회적으로 가져오느냐. 근데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안에서 매맞는 게 이게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범죄라고 이 법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큰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 방지법이 생기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가정폭력 방지법 때문에 여성들이 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한 전 부인을 따라가서 죽이기도 하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전에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은 이혼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여성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폭력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가정폭력 입법은 제대로 했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행령이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이 가정폭력 방지법은 문제가 많아서 새로운 것이 많이 이제 또 개정 이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이제 드디어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처음으로 호주제 폐지 천주교 연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NGO 단체들, 그리고 이제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수도자 연합체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내에서 여성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온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은 아마 이 호주제 폐지 천주교 그 연대가 처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 호주제 폐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천주교 평화연대라든가 각종 이제 연대체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사안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군산에서 그 성매매하는 그 여성들이 사실은 그 화재가 났을 때 도망을 가지 못하고 피신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문 잠그는 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갖 창문은 다 막혀 있었어요.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서야 이 성매매 이 여성들이 사실은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감금돼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다시 여성단체들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사실은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집창초는 다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성매매는 정말 성매매 그 범죄와의 일단 그 포주들이 사실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다가 성매매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대단한 법이다라고 대단한 법인데 정말 잘 통과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 천호동에 그죠? 천호동에서 또 화재가 났을 때 또 성매매 여성이 또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또 천호동에 가보고 너무 놀란 게 천호동의 천호역 바로 천호역에서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집창촌이 여전히 그야말로 그 유리창 전시안에 여자들이 앉아있는 그래서 용산역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그랬더니 그게 천호동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 있던 그 다음에 저쪽 그 기름동에 있던 그 집창촌이 몇 개가 없어졌다고 했더니 그것이 세상에 천호동에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또 사이버로 사실은 성매매하는 그 사이트들이 또 엄청 생겼잖아요. 사실은 성매매 방지법도 생겼지만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법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법을 피해서 끊임없이 이 범죄 조직들이 뭐랄까 아무튼 진화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척결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성매매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성매매가 그 성매매 방지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실 일단 다 피해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여성들을 성매매라는 성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일단 모두가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매매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포주, 그 다음에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인쇄물을 만드는 사람까지도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굉장히 혁혁한 법인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여성의 존엄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이 산업화되어 있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그것은 곧 모든 여성은 다 성적 대상화의 상품화를 넘어서 대상화가 되는 거죠. 사실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검사도, 여사 검사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렇다면 사실은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다 성적 대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그래서 아무리 이런 입법이 되어 있어도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실 이런 입법도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사실은 미투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절절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성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성을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것, 어디로부터 바꿀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제안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저는 이제 방점을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문화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학생들 아마 그거는 제가 70년대 때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남자애들이 중학교만 되면 그때는 야한 잡지, 플레이보이 잡지라든가 야한 잡지와 그 다음에 야한 소설을 읽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중학생만 되면 어때요? 야한 동영상을 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통과의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면 그거 통과의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남자애들은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잡지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데 그것을 성장 과정 중에 하나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간 거예요. 사실 저도 오빠가 셋이나 되는데 오빠들이 중학교가 돼서 막 그런 잡지나 이런 거를 낄낄대고 보는 거를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대학교 입학 70년대 중반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남녀공학을 다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입학하자마자 제가 음담 해설을 엄청 들었어요. 막 그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것부터 남자들이 여학생들이 있는 데서 음담 해설을 너무 다반사로 하는 거예요. 저의 대학교 1학년은 남성들의 음담 해설과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서클을 가나, 그다음에 학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오리엔테이션을 가서도 오리엔테이션의 그 무대에 몇백 명을 신입장을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 무대에서 선배들이 음담 해설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하는 순간부터 1년 동안 끊임없이 싸웠어요. 하다못해 가톨릭 학생회 제가 가입해 가톨릭 학생회에서도 음담 해설을 하더라고요. 가톨릭 학생회에서도 싸웠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여성의식이나 여성운동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여자들을 대상화시켜서 저렇게 여자들의 낯을 키는 얘기를 너무도 아무렇지 하지도 않다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 남학생들한테 선포한 게 뭐였냐면 우리 여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낯을 붉히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면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공부도 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서클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여학생들을 너희 어머니나 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라. 너희 어머니와 누이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우리 앞에서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동안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대학 1년 동안 엄청 싸운 결과 2학년부터는 어디 가서도 음담패설을 저는 듣지 못했어요. 제가 있는 데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학생들이 또 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내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느끼는 게 사실은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고 그거를 시정하고 요구한 것은 너무 시발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실 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이, 젊은 아이들이 10대 때 바로 그런 야한 잡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것부터 노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응답해설을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아마 한 번쯤 10대나 20대 때 아마 길 지나다니면서 아마 성추행 당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남자들 중에 그 치기 어린 행위를 하는 것이 슬쩍 지나가면서 여자들 가슴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당한 적 없으세요? 아니 궁둥이 슬쩍 치고 들어가는 거.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늘 근데 저는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모집에 음식을 주려고 냄비를 들고 가다가 당했던 성추행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골목길에 초저녁 무렵에 고모집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러 냄비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골목길이었어요. 들어가면서 한 20대 초반쯤 되면 남성이 슬쩍 지나가면서 제 가슴을 딱 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성깔이 좀 있었기에 그때 그 순간 그 냄비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딱 뒤돌아서 제가 너 이러면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고 막 쫓아갔어요. 잡을 거죠. 그랬더니 막 정말 36개 궁행란을 치는데 제가 막 몇백 미터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집에 와서 너무 분해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그러다가 그놈한테 무슨 행패를 당했으면 어떻게 뻔을 했냐는 거. 부모님들이 걱정하니까 그놈을 잡아서 혼내줘야 되겠다는 것보다 네가 오히려 쫓아갔다가 오히려 그놈이 거꾸로 너를 더 해코지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돼도 도망갔으니 다행이다 싶은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단지 그때 저거는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쫓아갔는데 미투 운동이 이번에 벌어진 걸 보면서요. 그때 기억이 또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당했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아마 그러고 사고서 나는 몇 번 지나가면서 여자 가슴 만져봤다, 뭐 여자 엉덩이 만져봤다 이런 거를 치기처럼 사실은 얘기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릴 적에 치기처럼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성범죄로 다 커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것부터 사실 저는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아니요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검사들이 사실은 그 젊은 여검사들에 했던 그 성추행 당연히 그 안에 있었던 조직 문화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묵인되고 용인되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됐던 거죠. 그거를 깨버린 거. 그리고 사실 그 대학원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그 여학생들이 그 교사들하는 데서 당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소하다고 생각되었을 성추행 또는 그런 언어폭력의 성희롱 사실은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문화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깨트려 나가는 작업들 해야만이 사실은 사이버 성범죄도 그리고 여성 혐오도 사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투 운동 출연할 때 사실은 그 출범 선언을 한번 쭉 나열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47쪽에서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도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성에 관련해서는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도화를 많이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식화 부분이 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제도화가 되면 의식화도 가속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변화와 문화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존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것. 사실은 광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래서 사소한 언어 성희롱에서 사소한 언어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일상에서부터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만이 사실은 우리의 의식과 문화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성이 존엄한 존재라는 걸 보려면 일단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저는 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범죄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그 바로 앞에 그 발제에 나왔던 물신숭배 돈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매매도 그렇고 사이버상에서 계속해서 그 성매매 그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들도 사실은 그리고 야한 동영상 하게 하는 거 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면에 이 자본주의에 사실은 돈과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신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 거와 더불어. 그러니까 사실은 물신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소외시킨다는 거죠.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 문제도 노동자들을 존엄하게 보지 않는 것도 결국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거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예전부터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교구 내에 여성 사목 전담 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좀 교육이나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1995년도 우리 여성공동체 생기가 일하는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에서 95년도에 여성 사목 그 대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교회 내에 여성 사목을 여성 정책이나 여성 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전담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95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교구 신호들을 이제 그 예를 들어놨는데 2003년도에 서울교구 그 신호들을 끝내면서 교구장 교소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여성 관련 부서 설치를 한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울교구 신호드에 신호드 위원으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참여해서 3년간에 걸쳐서 신호드에 참여했거든요. 왜? 이 조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성 관련 조항을 그야말로 교서에 딱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혼자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부분을 제안을 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적어도 서울 교구에서라도 먼저 여성위원회든 여성 사목국이든 여성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성의 존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정책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내용 중에 남녀 평등 교육 그리고 여성의 존엄에 관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일반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재를 자세히 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재에 양성평등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학교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교리교육에서부터 어떻게 여성의 존엄성에 관한 교육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신학교 교육에서 신학교 교육 안에서 사실 어떻게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성인지 교육, 그다음에 성감수성 교육, 양성평등 교육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교재와 모든 교육과정 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여성사목 전담기구가 있으면 이 부분을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구별로 그 사회교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사회교리 이 교육이 정말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이 그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늘 이제 본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 본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너무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의 사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회교리 교육을 정말 본당 내에서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한다라면 그리고 피정을 통해서도 사회교육을 한다면 그리고 교리교육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자 재교육에 사회교리 교육,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적 가르침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사회적 가르침을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현안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한다면 우리 교회 신자들이 그 정말 사회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를 하면서 90년도 중반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는 사실은 그 본당 공동체에다가 그 특히 여성 관련한 이 사회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본당들이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 늘 되어지는 그 교육만 하지 새로운 교육을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너무 갇혀있구나. 그리고 사회를 열려져 있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열려져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100년 전에 3.1운동 때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사실은 그 기미독립선언 운동하는 거 막았잖아요. 그죠? 또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신자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사회와 이런 것을 쳐다보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군종교구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군종교구에서 젊은 군인들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서 군대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군대 가기 전 또는 군대 안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어떤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여성을 성으로 사고파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군정교부가 사실은 군정교부가 군대에서 가장 그 20대 때에 그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하는 중에 정말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의 존엄성과 특히 여성들의 존엄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된다면 얼마나 굉장히 효율적이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20대 때 군대가 있는 동안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은 사실은 머릿속에 다른 것이 별로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료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고착되고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지되어 있는 시간을 군정교부가 정말 그 인권 교육을 하는 것, 평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적어도 굉장히 그 젊은 시절 그 군대에서 정지된 그 어떤 시간 속에 오히려 더 빛나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정교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런 인권 교육을 하는 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구체적인 그 제안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또 여기 잠깐 또 빼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쪽인가? 바로 그 39쪽에 39쪽에 그 3번 항에 제 마지막 항 제가 거기다 빼놓은 게 있어요. 마무리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의, 평화, 생태 관련 구체적 현안에 교회가 응답하고 신자들이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를 넣으면서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